자, 직접재산권법 중간과제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제명은 직접재산권법 중간과제물은 지시사항부터 한번 볼게요. 뭐 글자 크기라든지 줄간격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A4 5매, 여기도 반드시 목차와 참고 문헌 제시를 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참고 문헌은 직접재산권법 교재 외에는 참고 문헌은 불필요하다라고 우리 교수님께서 명시를 해 주셔가지고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정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참고 문헌은 필요 없이. 또 서론, 본론, 결론 형태를 취해야 하시고요. 자, 첫 번째 과제는 식물 분야를 논외로 한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종류 3가지를 제시하고 위 3가지 종류별로 실제 발명인지가 다투어진 사례 하나씩 제시하시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목차를 한번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생명공학 발명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 교재에서 찾아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교재를 보시면 아마 미생물 발명, 동물 발명, 유전자 발명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사례들도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그래서 그거를 각 발명과 그 사례를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 2번째. 특허권자 A의 허락 없이 그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함부로 생산하는, 판매하는 B를 상대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 그 교과서 수준에서 약술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과서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크게 이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 2가지로 나누어 줄 수가 있고요. 민사적 구제에는 총 5가지의 구제 수단이 있고 손해배상, 침해금지, 가처분, 신용회복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형사적 구제는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이제 그 검사가 알아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기소를 하고 공소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고소를 할 때 형사적 구제에 좀 특징되어지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것도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차례를 만들게 되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을 목차를 한번 만들어 보면 이제 이렇게 대략 만들 수가 있고요. 각각 서론 부분에서는 이제 뭐 간단하게 본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을 서론에서 이제 적어 주시면 되죠. 이제 문제 1번에 대한 서론은 뭐 생명공학 발명의 종류와 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서론을 이제 시작을 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 2번은 특허 침해에 대해서 법적인 구제 수단을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서론도 문제 2번의 서론은 이제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각각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본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생명공학 발명에 대해서는 일장 특허법과 발명에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45페이지부터 생명공학 발명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자, 생명공학 발명에는 크게 미생물 발명과 2번째 동물 발명, 또 3번째 유전자 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미생물 발명부터 보시게 되면 자, 먼저 발명이라는 게 무엇인지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명은 우리 특허법 제2조에 나와 있는데요.
자, 특허법 2조에 보시면 발명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발명이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또 고도화한 것, 이렇게 발명의 정의가 있고요. 이 정의는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발명의 정의에 따라서 미생물 발명, 동물 발명, 그다음에 유전자 발명을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발명의 정의에 따르면 미생물은 이미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을 그냥 발견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생명체를 발견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발견들은 반복 가능성이 없다. 자, 반복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기술적인 그런 그 방법에 의해서 A라는 사람이 이 미생물을 발견했다면 똑같은 조건이라든지 환경 또는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그거를 이제 발명을 해야 되는데 이 미생물 발명은 어떠한 그 상황에서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는 특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발견이고, 그리고 이건 반복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특허로서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여기서는 이 반복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유전공학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됨으로써 이 반복 가능성 문제를 해결한 거죠. 자, 이 부분이 교재에서 한번 보시면, 자, 교재에서 46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자, 미생물은 생명체로서 단순히 발견한 것에 불과하고 그 발견은 어떠한 기술적인 반복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원래는 특허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이런 미생물 생산이 반복 가능성 문제가 유전공학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해결됐다. 기술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이 반복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뒤에는 사례이기 때문에 사례 쪽에서 다뤄주면 되고요. 또 하나 미생물 발명에서 하나 또 특징적으로 지어지는 게 여기 기탁에 대한 건데요. 자, 미생물 발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특허에서 발명은 그 특허 명세서가 있습니다. 명세서 안에 그 발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 미생물 발명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그 발명을 어떤 공개하고 또 이 반복 재생에 대한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명세서에 그냥 단순히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에 대한 출원하고자 하는 미생물, 내가 어떤 미생물을 만들었는데 이 만든 것들을 미생물 발명 특허권에 등록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등록하려고 하는 출원을 하려고 하는 미생물을 어디에 맡겨야 됩니다. 그 맡겨야 되는 곳이 뭐냐면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탁기관이나 아니면 국제기탁기관. 그래서 기탁이라는 의미는 맡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 발명에서 하나 짚고 넘어져 그 특징을 정리해 줘야 할 부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교재에서는 3가지 정도로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미생물은 이미 존재하는 생명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복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특허에서 기존에는 제외가 됐었고 하지만 유전공학 기술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이러한 반복 가능성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특허에 등록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미생물 발명에서는 이 기탁이라는 의미가 중요한데 다른 발명과는 다르게 그 출원을 하고자 하는 등록을 받기 위해서 출원을 하고자 하는 그 미생물을 특허청장이 지시하는 곳 또는 국제 기탁기관 이러한 기탁기관에 그 출원 미생물을 기탁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미생물 발명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투어진 사례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사례가 차크라바티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상태의 미생물 발명에 대해서 기존에는 발명 특허로서의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 차크라바티라는 박사가 독특한 미생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어떠한 박테리아 유전자를 조작을 하고요. 이 조작된 박테리아라 폐유를 분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조 박테리아를 발명하게 되고 이 발명한 것을 특허를 신청을 한 그 판결이 미 연방대법원 차크라바티 판결인데요. 자, 이전에는 계속 박테리아에 대한 미생물에 대한 그 특허는 거절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판결은 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차크라바티 박사가 만든 이 인조 박테리아가 기존의 자연 상태에 있는 박테리아와 비교를 해봤을 때 두드러지게 차이 있는 상태를 보인다라는 거죠. 이러한 두드러지게 차이 있는 상태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 판결 이후에 생명공학 분야에서 발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핵심 기준이 바로 이 두드러지게 차이 있는 상태가 되고요. 요 사례는 특허 미생물 발명에 의해서 있어서 특허를 인정하게 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되고 이 이후에 나와 있는 계속 나오는 그 생명공학 발명에 있어서의 특허의 어떤 핵심 기준을 제시하게 되는 그런 판결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장 중요하고 요거는 그 뒤에 유전자 발명에서도 요 부분이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자, 요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상단까지가 나와 있고요. 미생물 발명에 대한 어떤 특징, 그리고 차크라바티 박사의 그 판결의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거기에서 나온 게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특허로 되기 위한 핵심 기준, 두드러지게 차이 있는 이런 기준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탁에 대한 부분은 앞에 특징에서 한번 미생물 발명에 대한 특징에서 기탁이라는 부분을 한번 더 짚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미생물 발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동물 발명입니다. 동물을 발명한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형질을 가진 새로운 종류의 동물을 반복적으로 그 발명한 사람, 특허권자만 요거 생산하는 게 아니라 특허권에 나와 있는 그대로 따라서 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동물 발명으로서의 특허가 인정을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동물 발명에서는 좀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상한 동물을 만들 수가 있죠. 이 동물 발명에서는 첫 번째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동물 또는 환경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동물 또는 인간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 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동물 또 인간에게 유익한 효과에 비해 심한 학대를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동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금지를 시키는 특허 불허 사항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전체로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동물 발명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정리한 내용은 동물 발명이 일반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동물 형질을 전환시킨 또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한다는 거, 또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가 불허된다는 그 사실을 동물 발명에서의 그 어떤 특징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동물 발명이 특허인지 아닌지 그 다툼이 된 사례는 우리 교재에 이제 주석으로 처리가 됐는데요. 특허법원에서 2001년 12월 20 선고한 2000허 7748 일명 가남 생쥐 사건. 근데 이 사건은 우리 교재에서는 동물 발명에 대해서 사례는
예, 동물 발명이 47페이지 하단에서 48페이지 위 상단까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단지 여기 주석 처리만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38번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극소수의 여기입니다. 여기서 형질 전환 동물에 관해 극소수의 확률이라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하면 실험 발명에 반복 재현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제 이 사례가 바로 이제 2000 허 7748 간암 생쥐 사건인데요. 네, 요거는 제가 한번 찾아서 그래서 그 참고 문헌 쪽에 넣어드렸는데 요거는 한번 그 구체적인 내용 그 사례들을 한번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사례를 여기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동물 발명이 아니다라고 항소법원에서 나왔는데 그 항소 사건을 통해서 다시 재심사를 하게 돼서 이제 요 내용입니다. 요 뒤쪽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동물 발명 간암을 유발시키는 그 유전자를 생쥐에게 주입을 해서 생쥐가 간암 네, 간암 생쥐를 만드는 이 기술에 대한 동물 특허인데 이게 이제 확률이 되게 낮았다고 그래요. 이게 간암 생쥐가 되는 그 확률이 형질 전환되는 확률이 여기에서 보시면 뭐 1.07%의 그 전환율 그러니까 뭐 100번 하면 한 번 정도 간암 생쥐로 만들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반복 재현성이 요거는 부족하다 해서 그 이전 심판에서는 특허가 아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를 여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특허로서의 인정받은 사건인데요.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반복 재현성이라는 게 동물 발명에서는 그 확률이 아주 그, 그 동물 발명의 어떤 특징상 100% 효과를 볼 수는 없다. 극도로 확률이 좀 낮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이게 반복 재현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고 극소수의 확률이라도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반복 재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게 이제 우연히 되는 거랑 좀 확률이 낮은 거랑은 서로 이제 같은 게 아니다라는 그런 특허법원의 이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은 형질 전환의 그 확률이 좀 낮더라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반복 재현성이 인정되고 그렇게 되면 특허로서의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즉 형질전환 동물이 우연히 생산되는 게 아니라 그 비슷한 동종업자들이 당업자가 그 수련 발명에 기재된 대로 했을 때 지난 그 모델 그 질환 형질 전환된 모델 동물을 얻을 수 있는 게 가능하다. 비록 확률은 낮더라도 이러면 반복 재현성이 충족된다라고 보면서 이제 특허로서의 인정을 해준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전자 발명이 있는데요. 유전자 발명도 마찬가지로 미생물 발명과 똑같은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유전자 발명에서는 우리 교재 48페이지, 49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유전자 발명은 미생물 발명과 똑같은 논란이죠. 유전자가 생명체 안에 들어있는 DNA 안에 들어있는 존재하는 거를 단순히 발견한 거에 불과한데 이거를 과연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어 왔다. 이거는 우리가 미생물 발명에서도 비슷한 논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은 이제 우리 다툼을 다퉜던 사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근데 사례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네, 그리고 이제 유전자 발명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인간 배아줄기 세포 기술 분야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생명 윤리에 대한 부분과 맞물려져서 이제 허용 범위에 대해서 논쟁이 계속 있어 왔고, 우리 특허법 32조에서는 인간 배아줄기 세포 연구에 대해서는 불특허 사유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허법 32조 한번 볼까요? 자, 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 아까 우리 봤던 그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유전자 발명에 있어서 인간 배아줄기 세포 연구 기술 분야가 바로 그러한 특허법 32조에 따라서 불특허 사유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 발명에서는 이게 크게 두 가지 형의 특징을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생명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단순히 발견한 것에 불과한 것을 특허 발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고, 인간 배아줄기 세포 연구 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또 허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특허법 32조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다투어진 사례를 보시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연방대법원 미리어드 판결이고요. 이 미리어드 판결은 미리어드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미리어드라는 회사에서 유전자를 발견하게 돼요. BRCA1이라는 유전자랑 BRCA2라는 유전자, 인체에 있는 DNA에서 두 개의 유전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유전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그 유방암 조기 발견에 어떤 결정적인 힌트를, 결정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를 인체에서 뽑아내서 이 유전자를 잘 확인하게 되면 이 사람이 유방암이 있는지 아닌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유전자를 특허를 낸 겁니다. 미디어드 사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연방법원에서는 이게 특허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난 건데요. 판단 기준이 뭐냐? 그 앞에 미생물 발명에서 차크라바티 판결을 기억나시죠? 여기에서의 기준이 뭐냐? 특허인지 아닌지의 기준은 바로 두드러지게 차이 있는 상태, 자연 상태랑 지금 그 출원한 발명을 받고자 하는 이 미생물이라든지 유전자의 그 상태가 뭔가 두드러지게 차이 있는 상태냐, 이걸로 특허냐 아니냐를 이제 기준이 되는 건데요. 이 미 연방대법원에서는 요 미리어드 사에서 받고자 하는 그 특허 유전자 두 개 BRCA1과 BRCA2가 그냥 인체로부터 분리한 것만 뿐이지 이걸로 어떤 변화, 그러니까 아까 차크라바티 박사 같은 경우는 인조 박테리아를 만들어서 폐유를 분해하는 박테리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자연 상태의 박테리아와 인조 박테리아의 사이에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상태였는데, 지금 이 미리어드 사에서 발견한 인체로부터 뽑아낸 두 유전자는 어떠한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두드러지게 단순히 화학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아니한 그냥 두드러지게 차이 있는 그런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특허 불허가 된 사례입니다. 교재에서는 이 부분입니다. 이 미어드 판결에서 그냥 단순히 두 유전자를 분리한 거는 그 차크라바티 판결에 나와 있는 두드러지게 차이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가 없다. 자, 단지 인체로부터 분리한 것만으로는 화학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그 차크라바티 판결이 제시한 두드러지게 차이 있는 충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불허가 된 사례입니다.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생명공학 발명은 세 가지를 간단하게 기술하고 사례를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두 번째. 법적 구제 수단입니다.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가 있는데요. 자, 법적 구제 수단의 첫 번째 민사적 구제는 총 5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요. 자, 우리 교재 179페이지부터 민사적 구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민사적 구제는 첫 번째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고, 자, 두 번째 침해 금지 청구권, 세 번째 가처분권, 다음 네 번째 신용회복 청구권, 마지막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 이 중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가장 내용이 조금 긴데요. 자,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설명을 해드리면,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가 할 수 있냐면 특허권자와, 우리 교재에는 이제 특허권자만 나와 있는데, 청구는 특허권자와 전용 실시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전용 실시권자라는 말은 뭐냐면 특허권자로부터 독점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전용 실시권자는. 그래서 특허권자와 전용 실시권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그 근거는 우리 민법에 나와 있는 750조 손해배상에 관련된 부분이랑 특허법 128조의 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그 권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법 128조를 한번 보시면요. 자, 특허법 128조 1항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고의로 또는 이제 과실이라는 것은 부주의해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명시를 해준 조항이 특허법 제128조 1항이고요. 여기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좀 짚고 넘어야 할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손해배상, 손해가 그 이제 특허권자와 전용 실시권자가 자기가 손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세 가지를 입증해야 되는 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 침해자의 고의와 과실 또는 자기 특허권이라든지 전용 실시권이 침해를 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침해로 인해서 손해를 당했다는 사실, 이 세 가지를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권자와 전용 실시권자가 세 가지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우리가 민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입증 책임이나 입증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특허법에서는 일부분 그 경감을 해주는, 입증 책임을 좀 경감을 해주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이제 130조 나와 있는 과실의 추정과, 그리고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대한 그 부분을 특허법에서는 좀 명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설명을 하실 때 이 두 부분을 꼭 구분을 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특허법 130조에 나와 있는 과실의 추정, 그러니까 그 침해자의 고의 과실을
내가 일부러 찾아낼 필요는 없이 이런 상황만 되면 과실이 있는 것으로 그냥 추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30조를 한번 보시면요. 자, 130조 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굳이 입증을 하지 않더라도 특허권 전용 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거죠. 과실 추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130조만 예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손해액을 산정. 그래서 그 손해가 얼마냐. 그 손해를 산정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 특허법에서 이 손해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예를 구체적인 아웃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게 이제 128조인데요. 특허법 128조인데 이 부분이 좀 법을 그냥 봤을 때는 좀 복잡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128조 1항에서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명시를 했다면 이제 2항부터 손해액을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한 그 손해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는 항인데요. 6항, 7항까지입니다. 6항까지. 이 부분을 정리를 해 놓은 게 우리 교재 손해배상 청구권 첫 번째 과실의 추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30조고요. 손해액 산정에 대한 부분, 이 비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들은 조금 디테일하게 좀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우리 교재에 있는 교재가 이게 2016년 1월 달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항이라든지 이게 맞지 않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웬만하면 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참고를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항들은 제가 정리한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하고는 좀 많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으로 한번 보시면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 손해를 상정하는 기준이 먼저 침해자의 이익, 특허권, 전용 실시권을 침해한 사람이 얼마나 이익을 받았느냐. 그래서 그 받은 이익이 바로 손해액으로 추정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허권자의 합리적인 수익. 이제 특허권자가 이 특허권으로 또는 전용 실시권자가 이 전용 실시권으로 내가 실시를 했을 때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냐. 이걸로 손해액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실손해. 특허권자가 가지고 그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가 받은 그런 실질 손해를 가지고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3가지로 손해액 산정에서는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거에는 좀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2가지 조건이 뭐냐면 양도 수량,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특허권자나 또는 전용 실시권자가 있죠. 이 사람들이 이 발명 특허를 낸 이 특허로 이 물건을 예를 들어 이렇게 총 생산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만큼을 생산이 가능하다. 자기가
발명하거나 특허를 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판매한 물건이 요것만 판매를 했다. 나머지 요거는 뭡니까? 재고죠, 재고. 판매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재고. 그런데 이 침해한 사람이 받은 이익이 이만큼의 침해자가 이익이 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침해자의 이익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걸 이제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여기 침해자의 이익, 여기에서 우리 법에서는 양도 수량이라고 하는데요. 수량이라는 명칭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판매하고 남아있는 요 한도 내에서, 요 재고 한도 내에서 네, 여기까지는 실제적으로 이익으로 쳐준다. 하지만 이제 요 재고를 재고를 넘어서는 수량, 그 양도 수량을 넘어서는 수량, 여기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 특허권자나 전용 실질권자의 손해로 해주기에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원래 실제로 손해를 받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손해를 인정하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손해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방법으로 배상을 해준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 특허법 네, 128조 나와 있는 2항에 대한 부분이고요. 2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처음엔 내용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이제 이해하는 게 좀 쉽지 않을 텐데요. 자, 2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자입니다. 침해 행위를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입니다. 양도는 뭐냐면 이제 판매했다는 얘기죠. 판매. 양도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이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침해자의 이익을 이 특허권자 등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1호의 조건과 2호의 조건이 있습니다. 1호의 조건은 뭐냐면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량을 넘지 않는 그 수량.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넘지 않는 요 수량에 대해서는 요 수량에 대해서는 단위 수량당 곱하기 이익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그냥 그 수량당 그 단위 수량당 이익액 곱하기 그 재고의 수량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침해자의 이익으로 쳐주고 근데 이제 이때는 여기는 이제 그 다음 거는 수량을 자, 물건의 양도 수량 중 판매한 이 수량을 넘는 수량 이제 요 수량 이 넘는 수량에 대해서는 초과한 수량에 대해서는 초과한 이 수량에 대해서는 이익으로 쳐주는 게 아니라 특허 발명 실시에 대해서 특허 발명 실시를 하게 되면 실시료를 내게 되거든요. 그 실시료에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침해자의 이익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조금 내용이 쉽게 이해가 안 될 부분인데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자, 128조 사항은 침해자의 이익을 특허권자 등의 손해액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 추정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2항 1호에 보면
특허권자가 원래 판매할 수 있었던 그 양의 그 재고 그 내에서는 양도 수량 곱하기 물건의 단위 그 침해자의 양도 수량과 그 이익액을 곱한 거를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쳐주고, 하지만 그거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실시료를 내게 되는데, 이 실시료에 해당하는 합리적인 실시료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침해자의 이익을 두 가지 조건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특허권자의 합리적인 수익. 이게 특허법 제 128조 5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5항을 보시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에 특허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실시에 대해서 특허 발명을 실시를 했을 때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한다. 이런 간단한 내용이고요. 그다음 128조 제6항에 특허권자의 실손해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6항을 한번 보시면요. 자, 5항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합리적인 특허 발명을 실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합리적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때는 그 초과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또 이 침해한 사람한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고의가 있고, 이제 고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손해배상해야 되는 거고요. 중과실과 경과실이 있는데요. 과실이 크냐 아니면 아주 과실이 미약하냐에 따라서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이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즉 경과실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거를 고려할 수 있다. 약간은 경감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침해자의 이익에 의해서, 두 번째는 특허권자나 전용 실시권자가 그거를 실시를 하게 되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또 세 번째는 실손해, 그 금액에 대해서 손해가 더 넘쳐났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그 침해자가 경과실인 경우에는 일부만 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바로 128조에 나와 있는 4항, 5항, 6항, 또 4항의 조건으로 그 2항, 1호, 2호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거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 손해를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손해의 산정은 특허권자라든지 전용 실질권자가 그냥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A, B, C의 기준, 무엇으로 배상을 청구할 때, 그 배상을 청구할 때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그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128조 7항에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손해액 입증이 너무 어렵다. 이럴 때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기초해서 상당한 손해액을 법원에서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조금 손해배상이 가장 내용이 그나마 민사구제에서는 조금 약간은 복잡하고, 이렇게 구분을 좀 잘 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교재 좀 내용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교재 손해액을 산정하는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침해자의 이익이 있고, 침해자의 이익이 있고, 여기 뭐 특허법 제 128조 3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항이 다 바뀌었거든요.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항을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우리 개정된 요 특허법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사망은 다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제목들은 거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조항들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예, 최근 개정된 그 특허법으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침해자의 이익을 판별할 때 어떻게 판별하느냐? 양도 수량을 넘치는 부분 또는 양도 수량이 그 특허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고 수량보다 여기는 재고 수량은 총 수량에서 판매한 수량을 뺀 나머지를 재고 수량이라고 하고요. 제가 재고 수량은 교재에 나와 있지 않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게 되면 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게 되면 이제 요거이죠. 특허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고 수량이죠. 이 재고 수량보다 침해자가 양도한 수량이 더 적으면 그 양도한 수량 곱하기 단위 이익액을 곱해서 나온 금액으로 침해자의 이익으로 산정하고 혹시 그 수량을 넘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단위 수량당 이익을 곱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넘치는 수량에 대해서는 교재에서는 아마 내용이 좀 안 나온 것 같다. 다시 넘치는 수량에 대해서는 특허 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허권자 등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통상의 수익은 아닙니다. 요거는 개정 전에는 통상의 수익으로 했는데요. 개정 후에는 이제 개정 후에는 5항에 있는 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허 발명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요거를 예전 2016년에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개정하고 나서는 합리적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여기가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특허권자의 실손해는 맞습니다. 여기는 맞고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조항은 아니다는 거, 이 조항은 다 개정됐기 때문에 여기 조항을 참고하시면 안 되고 이제 개정된 특허법 상에 나와 있는 조항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실손에 대한 부분은 이제 6항이죠. 실손해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실손해가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침해자가 경과실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상정할 때 좀 고려할 수 있다, 경감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특허권자의 선택적 청구 세 가지 A, B, C가 있는데 그 중에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할 수 있다. 상당한 손해액도 여기 이제 6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은 이게 아니고요. 7항입니다. 상당한 금액. 이러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액 산정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변론 전체의 취지 또 증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민법적 구제의 첫 번째 손해배상 청구가 좀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간단하기 때문에 뭐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허법 제 126조에 침해금지 청구가 있거든요. 자, 두 번째는 126조 특허권자와 전용 실시권자는
침해한 자 또는 침해가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 금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 금지 청구권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126조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침해 금지 청구는 아까 말씀드린 126조의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정 부분 손해 입증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있어서 좀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되지 않지만 이 침해 금지 청구는 그 침해를 예방하고 침해를 구제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강력한 수단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가처분. 가처분은 이 침해금지 청구는 이제 재판을 받아서 그 재판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이 나와야 이거를 실행을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재판 본안 소송까지가 기간이 많이 오래 걸리면 실제 자기가 침해를 당하고 손해를 당한 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되면 나중에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전혀 어떤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미리 가처분이라는 보존 권리가 있는데요. 이 특허권자가 보존해야 할 권리, 보존을 해야 될 권리, 피보존 권리가 바로 이 침해금지 청구권 126조에 의해서 나온 침해금지 청구권을 보존이 필요하다 할 때는 신속하고 임시적으로 가처분을 먼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가처분에서는 문제가 되는 쟁점이 표준특허권에 대한 게 문제가 됩니다. 자, 표준특허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가 회사를 한번 생각을 했을 때 A라는 통신회사, B라는 통신회사, C라는 통신회사가 있다면 이 통신회사가 통신의 어떤 그 규정을 통일시켜야죠. 즉 표준을 시켜야 됩니다. 통신은. 그래야 서로 이쪽 저쪽 그 A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회원들, B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원들, C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표준이 되지 않다면 서로 통신이 안 되겠죠. 이럴 때 누구의 그 통신 기술을 표준으로 삼을까? 표준을 해야 되니까 이게 표준화 과정에서 어떠한 A라는 회사 거를 표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되면 B 회사, C 회사는 다 이 표준에 따라가야죠. 그래야 표준이 돼서 서로 통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 A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우리가 표준 특허권이라고 합니다. 즉 특정 업계에서 표준으로 채택된 기술에 존재하는 어떤 특허 독점권인데요. 근데 이 A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표준 특허권을 마냥 권리를 마냥 이렇게 행사하게 된다면 경쟁사 B나 C가 시장에 접근을 할 수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기술 발전이라든지 그 기술 발전을 해야 되는 특허법상 목적상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표준화 과정에서 표준으로 채택된 이런 표준 특허권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 실시 허락을 해야 된다. 즉, 뭐 가처분이라든지 침해금지 청구에 대한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해외에서는 그래서 이 표준 특허권에 대해서는 침해금지 청구라든지 이 가처분에 대해서는 되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침해금지 청구와 가처분 우리 교재에서 한번 보시면은요. 자, 침해금지 청구는 특허법 126조 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가처분은 신속하고 임시적으로 구제를 받는 그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자, 이 표준 특허권입니다. 자, 표준 특허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화되는 그 특허에 가지고 있는 그 독점 특허권인데요. 이 표준 특허권에 대해서는 표준 특허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 이거를 뭐 FRAND 뭐 프렌드라는 조건으로 우리가 명시를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확약하도록 지키겠다고 이제 확약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약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 할 필요 없고 요 정도 수준에서 하지만 이제 손해배상은 조금 약수를 해야 될 부분들은 조금 있죠. 그래서 침해금지나 가처분은 유의 수준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 신용회복 청구. 신용회복 청구는 특허법 제131조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131조를 보시면 자, 131조 특허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전용 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31조에 의해서 신용 회복 청구라는 법적 구제 수단을 이제 권리를 가지게 되고요. 자, 이 신용 회복 청구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냐면 가해자의 패소 판결을 그대로 신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그 권리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가해자의 패소 판결을 그대로 신문에 게재할 것을 청구하고 이 명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법률상에 그냥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그 이익을 반환할 걸 요구하는 권리인데 이거는 이제 민법상 권리입니다. 이 민법상 권리를 이 특허에서도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도 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권리가 인정이 된다. 한 가지 이제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나 과실이 인정이 돼야 되만 할 수 있지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행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지만 완성 후에도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5가지로 민사적 구제는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형사적 구제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허법 222조 1항에 이제 나와 있는 게 특허권이나 견종실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이거 범죄라는 거죠. 특허 침해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정리를 하셔야 할 게 간접 침해, 또 고의, 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간접 침해라는 거는 그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허권자가 특허를 냈는데 선풍기를 이렇게 프로펠러가 있고 또 이런 뭐 선풍기 케이스가 있고 또 이런 지지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선풍기 특허를 냈다고 치면 이제 이렇게 1번, 2번, 3번이 이제 다 해서 전체가 선풍기라는 특허권이 되는 거죠. 특허가. 직접 침해는 요거를 하나로 다 해서 완제품인 선풍기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거는 선풍기 특허에 대해서 직접 침해가 되는데 간접 침해라는 건 뭐냐면 이 선풍기에만 들어가는 이 프로펠러만 만드는 거죠. 프로펠러만. 요것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 말이 간접 침해인데 요것도 간접 침해로 들어간다. 그 내용이 특허법 127조에 나와 있는데요. 특허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부품 등의 물건을 그러니까 이 선풍기라는 특허에 생산할 때 어떤 한 부품이 있는데 이 부품만을 만드는 걸 업으로 하는 거죠. 생산, 판매, 수입하는 행위. 이것만 만들거나 판매하거나 또는 수입하는 행위는 직접 침해 행위를 가능하도록 도와주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조장한다. 결국은 자기는 침해는 아니라 요거 하나만 만드는 거는 사실 특허 침해는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특허 침해는 아닌데 결국은 직접 침해를 하도록 도와주거나 누군가가 요걸 갖다가 이제 선풍기 완전체를 하나 만들 거니까 또는 요거를 만들면서 이제 조장을 하게 되는 거죠.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하는 건 이런 거는 간접 침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간접 침해도 형사적 그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이제 쟁점이 되는데 그래서 형사적 구제에서는 이 간접 침해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주셔야 되고요. 이건 이제 형벌의 불균형성 초래하고 죄형 법정주의에도 이배기 때문에 간접 침해는 형사적 어떤 법적 구제 수단으로는 활용이 되지 않는다. 단지 민사 구제에 대해서만 민사 아까 5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간접 침해에 대한 부분, 또 고의에 대한 부분. 고의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형사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고 또 특허 침해할 때 범인은 고의인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실범에 대해서는 형사적 제재 구제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형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 특허권이 무효라고 확신하는 경우, 내가 이렇게 뭐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특허권에 해당되지 않을 거야. 또는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확신하는 거. 이렇게 만든 거는 특허 침해는 아닐 거야. 라고 확신하는 경우에는 고의가 없다고 본다. 물론 이제 과실에서는 해당되지만 고의는 아니다라고 본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형사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재를 여기서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자, 형사적 구제에서는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자, 간접 침해도 형사에 포함되냐? 그래서 포함이 안 된다. 단지 민사 책임만을 부담한다는 규정이다라는 거고, 고의에 대해서 고의가 있어야만 형사 처벌이 대상이 되지만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대한 부분은 형사 처벌이 되지 않는다. 하나 설명해 준 게 요거죠. 변리사로부터 요 특허는 침해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듣고 그러면 특허권이 무효라거나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고 확신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은 고의가 없다, 형사 처벌이 되지 않는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자, 고의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고소인데 이것도 법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제 친고죄라고 나와 있거든요. 친고죄랑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형사소송법에서만 배우실 텐데요. 친고죄는 아시죠?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소를 하지 않으면 그 수사나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검사가. 하지만 반의사 불벌은 고소가 들어가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소권자가 피해자가 이 사람 처벌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이제 벌을 내리지 말아 달라는 그 의사가 있으면 그다음에 바로 기소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때 그 이전까지는 친고죄였습니다. 특허법 형사죄가 친고죄가 있어가지고 특허권자라든지 전용 실시권자가 고소를 해야지만 형사권이 됐는데요. 이건 반의사 불벌죄라서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고발만 들어와도 또는 그 검사가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할 수 있고요. 대신 이 특허권자라든지 그 전용 실치권자가 이 사람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하면 그때는 이제 처벌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222조 제2항이 피해자 친고죄였으나 이게 반의사 불벌죄로 개정됐다라는 거.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요. 이제 목차는 우리가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 두 개를 따로따로 목차를 만들어줘도 되고요. 하나면 큰 하나로 목차를 만드시면 되는데 하나 해도 되는데요. 일단 서로는 뭐 생명공학 발명의 종류와 사례를 알아보자. 또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수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서론을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요. 본론에서는 그러니까 생명공학 발명에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 각각 사례들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 문제, 법적 구제 수단에서는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가 있다. 민사적 구제에서는 5가지 아까 설명해 주시면 되고 형사적 구제는 그 징역 7년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 조항을 하나 넣어주시고 또 간접 침해에 대한 문제, 고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반의사 불벌에 대한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형사적 구제에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결론은 첫 번째 생명공학 발명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제시가 좀 필요하다. 결론은 제가 여기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있죠. 아까 우리 생명공학, 미생물공학, 또 유전자공학, 유전자 발명 쪽에서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발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거를 판단하는 특허 심사관이 임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이 제시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은 1번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각자의 그 본인들의 문장으로 아마 자유롭게 이런 주제 하에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 법적 구제 수단. 법적 구제 수단에 대한 결론은 제가 볼 때 2가지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또 가혹하다라는 측면 또는 너무 약하다라는 측면. 가혹한 거는 일단 너무 침해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만약에 침해한 사실이 있으면 그냥 과실이 추정돼서 민사건이 바로 그냥 추정이 돼본다는 과실이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형사건은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조금 일반 폭행죄가 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것보다는 좀 낮은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형사건에 대해서 너무 좀 가혹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도 특허권자 외의 경쟁자에게 너무 과중한 책임을 지운다. 그 책임이 바로 이 과실 추정이 된다는 거. 또 손해에 대한 부분, 이런 그 처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너무 과중한 책임을 지우고 이렇게 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좀 더 어렵게 한 측면이 있다. 이런 가혹한 측면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법적 구제 수단이 너무 약하다는 측면은 특허가 침해를 당하면 그 특허권자라든지 전용 실시권자가 받는 피해가 어마어마하는데 자기의 영업도 전혀 안 되고 또는 그 자기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 침해가 상당한데 피해가 요 법적 구제 수단으로 너무 약하다. 또 발명을 보호 장려하는 특허법의 목적에 맞지도 않는다.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2가지 형태의 선택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허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과제 1번, 2번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